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영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빈혈의 정의, 그 다음에 빈혈의 증상, 원인, 검사,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빈혈이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빈혈은 가난할 빈자에 피혈자를 씁니다. 그래서 피가 가난한 거죠. 피가 부족한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피도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적혈구가 부족한 것을 빈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족하면 빈혈이 되느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빈혈을 정의하고 있는데 혈색소 농도로 따집니다. 이거는 피의 붉은 피톨이죠. 이 붉은 정도가 남자는 13g/dL보다 적을 때, 여자는 12보다 적을 때, 이럴 때를 빈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의 농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간을 보죠. 근데 간을 볼 때 이 간을 보고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 수는 없죠. 소금의 농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소금이 들어있어도 물이 적으면 짠 것처럼 느껴지고 물이 많으면 싱겁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소금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농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소금의 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혈액 검사도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서 적혈구 양을 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환자가 죽겠죠. 이렇게는 못하고 피를 조금만 뽑아서 적혈구가 얼마나 진한지 농도를 재는 겁니다. 즉 아까 소금 간을 보는 거랑 똑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빈혈 검사에 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팥이 나빠서 몸이 붓고 소변이 잘 안 나가서 수분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적혈구가 적은 것처럼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은 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거꾸로 설사를 많이 해서 수분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있는 환자가 빈혈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계속 수액주사를 맞아서 몸에 수분이 많아지면 점점 빈혈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빈혈의 빈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파란색은 빈혈이 적은 나라들을 말하는 거고 빨간색은 빈혈이 많은 나라들을 말합니다. 보시면 거의 국민소득을 보는 것 같은 그래프입니다. 즉 가난한 나라들은 빈혈이 많고 부자 나라들은 유럽, 특히 북유럽,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이런 데는 빈혈이 적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도 빈혈이 적습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빈혈이 아닌데 철분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철분은 몸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많이 먹어도 사실은 철분이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강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많이 흡수가 되지만 그냥 먹는 약에 철분을 먹으면 필요 없는 철분은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대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대부분이고요. 일부 환자들은 철분 흡수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분이 많이 흡수되는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철분 과다가 되고요. 철분 과다는 심각합니다. 철분이 심장이나 간에 쌓이게 되면 굉장히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철분제를 무조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철분 과다는 몸에 해롭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의 정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혈색소 농도로 한다. 양을 재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혈액검사 수치로 기준을 한다. 그리고 이 빈혈과 증상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의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빈혈의 증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빈혈 그러면 어지러운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빈혈이 있으세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저 어지럽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죠. 저 빈혈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빈혈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전혀 어지럽지 않으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빈혈은 어지러운 것과는 다른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적혈구가 부족한 게 빈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산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이게 폐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폐에서 적혈구로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자동차 역할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산소가 들어와도 몸에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몸으로 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빈혈은 적혈구가 부족한 현상이고 혈액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일꾼이다. 빈혈이 있으면 산소를 운반하는 일꾼이 적으니까 산소 운반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 빈혈이 발생할 수 있는지 나왔는데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빈혈의 원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몸에 못 들어오죠. 폐가 나쁘면 적혈구로 산소가 못 들어가죠. 심장이 나쁘면 적혈구를 움직이지를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없는 데를 가면 숨차죠. 폐가 나쁜 사람 걸을 때 숨차서 못 걷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체육 시간에 운동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죠. 즉 빈혈이 심해도 모두 다 숨이 찹니다. 산소가 안 가는 거죠. 특히 산소가 많이 필요한 운동할 때 숨이 찬 게 빈혈에서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빈혈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남자는 13, 여자는 12g/dL 이하가 빈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이고요. 대개는 7에서 8 이하로 떨어지면 운동할 때 숨이 찹니다. 대개 등산할 때 나 못 따라가겠어 이러고 아니면 그리고 헤모글로빈 농도가 5g/dL 이하로 떨어지면 걷기가 힘들고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지러운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어지럽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찔아찔하고 깜깜해지는 게 있고 쓰러질 것 같은 게 있고 삥삥 도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둘 다 어지럽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먼저 아찔하고 깜깜해지는 거. 이런 거는 가장 흔한 거는 머리로 피가 잘 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즉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누워있을 때는 피가 머리로 잘 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심장에서 머리가 높아지니까 더 세게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경우 빈혈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빙빙 도는 거 이거는 주로 귀 안쪽에 문제이거나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거 여기서 어지러운 왼쪽에 있는 어지러운 거는 주로 일어날 때 이럴 때 어지럽고요. 이 빙빙 도는 거는 누워 있어도 이렇게 빙빙 돕니다. 이거는 빈혈하고 상관없고 특히 귀 안쪽이나 뇌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빈혈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조금 피가 부족하면 피로감이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졸리고 피곤해서 피검사 받고 빈혈이 있다는 거 알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면 몸이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게 빈혈 증상입니다. 어지러운 게 아니고요. 졸리고 스태미나 감소되고요. 그리고 숨이 차고 특히 운동할 때 숨이 차고 일꾼이 적으면 일꾼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빈혈이 있으면 심장에서 피를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머리로 피가 좀 적게 가고 산소가 적게 가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택배 노동자 숫자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배하는 일하는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적혈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빈혈이 있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더 많이 돌아야 되고 심장이 적혈구를 돌립니다. 그래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장에 계속 무리가 가면 심부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생리기간 동안에 필요하고 머리가 아픈 거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빈혈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빈혈이 생리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이런 빈혈은 생리기간이 아닐 때도 똑같이 빈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부족해져서 그래서 피를 계속 못 만들기 때문에 빈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빈혈이 먼저 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빈혈이 있다면 생리기간에만 철분을 먹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약을 잡수셔야 됩니다.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의 증상을 말씀을 드리면 어지러운 것이 꼭 빈혈은 아니다. 숨이 찬 증상이 더 흔하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심장이 망가진다. 그래서 심한 빈혈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혈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빈혈 수치 9면 제가 심각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7 정도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보면 자, 어떤 마을에 빵이 없어요. 먹을 빵들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유럽의 어느 나라라고 해보죠. 거기에서는 빵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빵이 없습니다.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만드는 경우가 있고 달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빵 공장 또는 제과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지 문제가 있어서 뭐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빵 만드는 기계가 망가지든지 하여튼 그래서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빵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빵이 나오지만 누군가가 너무 많이 먹어버려서 부족할 수가 있고 또는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못 가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루에 빵이 나오는 양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빵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누군가가 너무 많이 먹거나 어디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빵이 나오는 양이 적다. 그러면 재료가 없거나 제과점 내부의 문제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나오는 빵이 많으면 이런 부분들 소모가 너무 많다. 아니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나오는 빵이 적으면 재료가 없거나 아니면 제과점 내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적혈구가 적다는 건데 적혈구가 적은 경우는 골수에서 잘 만들면서도 적혈구가 적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피가 새거나 피는 잘 만들어지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피가 없어지는 거죠. 새거나 깨지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철분, 비타민 B12, 엽산 이런 게 적혈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이런 게 부족하면 피를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골수에서 피를 못 만들 수가 있고 골수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생불량 빈혈, 백혈병, 골수 이형성증 이런 골수에 문제가 있는 병들이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피가 샌다 이런 거는 월경을 한다 생리를 한다 이거는 피가 새는 겁니다. 그런데 월경이 많아졌다 주기가 짧아졌다 한 달에 2번 한다 이러면 피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이러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크게 보면 재료가 부족하거나 골수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소모가 증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까 봤듯이 하루에 나오는 빵이 많은지 적은지를 먼저 봤었죠. 그 마을에 빵이 없으면. 자, 적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수에서 잘 만드는지 골수에서 만들지 않는지를 봅니다. 이거를 보는 거는 어린 적혈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먼저 봅니다. 어린 적혈구가 많다. 그 나라에 어린애들이 많다. 이런 거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어린이들이 적다. 신생아가 적다. 그러면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인구가 점점 줄어들 거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빈혈도 이렇게 적혈구가 많은지 어린 적혈구가 많은지 어린 적혈구가 적은지 이걸 보고 어린 적혈구가 많으면 골수에서 잘 만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적으면 만들지 않는다. 원인은
재료가 부족하거나 골수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다른 원인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에 대한 검사는 먼저 어린 적혈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어린 적혈구가 많다. 그러면 어디서 피가 막 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합니다. 뭐 코피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되게 피가 많이 나니까 그냥 병원에 오시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자기가 피가 새는 데는 정확하지 않은데 어디선가 피가 샌다. 이런 거는 뱃속에서 피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조금씩 섞여 나오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고 또 용혈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용혈은 피가 깨지는 걸 얘기합니다. 어린 적혈구가 잘 적다 이러면 피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철분, 비타민 이런 걸 먼저 보고요. 피를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다면 이게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만드는 재료가 많으면 이거는 왜 빈혈이 있지? 골수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빈혈은 이렇게 증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빈혈은 없습니다. 그 수혈은 이렇게 재료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면 출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원인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철분을 주면 해결이 되고 비타민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혈하지 않고요. 골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백혈병을 금방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동안에는 빈혈은 수혈이 필요하게 됩니다. 철결핍 빈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결핍 빈혈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면 철결핍 빈혈의 원인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뭐 음식물에 철분이 없다. 이러면 철결핍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프가니스탄, 뭐 특정한 나라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개발도상 국가들 이런 나라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듯이 우리는 진한 파란색이었잖아요. 선진국, 우리를 포함한 나라들입니다. 음식물에는 필요량의 2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릿고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철분이 없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거는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서도 이분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여튼 엄청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은 빠지면서 빈혈이 생긴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아주 심각하게 할 때는 철분 제제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철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술한 적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철분을 안 먹었어도 대부분 아니고요. 철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먹는 것보다 철분 필요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경우에는 임산부 때 아기 피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청소년기 때 키가 막 클 때 이럴 때 특수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철분이 빠져나가서가 문제입니다. 이게 철결핍 빈혈과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철분이 그럼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이거는 피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결핍 빈혈은 조금씩 어디서 피가 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결핍 빈혈을 일으키는 출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보면 월경, 이게 가장 흔합니다. 사실은 월경이 철결핍 빈혈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고 그래서 가임 여성한테는 철결핍 빈혈이 가장 흔합니다. 아스피린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약이고 많이 쓰는 약이지만 위에 미세한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그 밑에 것들입니다. 위암, 대장암, 대장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위십이장 궤양이 생긴다든지 이런 심각한 병들, 치료를 해야 되는 병들이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질도 빈혈을 꽤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월경하는 가임 여성을 제외하고는 내시경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빈혈이 아스피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아스피린 때문에 어디 궤양이 생겼는지 아니면 아스피린을 먹고 있지만 혹시 암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빈혈은 혈액 검사가 여러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혈액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혈액 검사를 해서 피를 많이 만드는지 적게 만드는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서 피를 만드는 재료들이 충분히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검사를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혈액 검사 그러면 한꺼번에 다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많이 해본 놀이 중에 스무고개가 있잖아요. 스무고개를 할 때 한꺼번에 막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 잘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먼저 뭐 산에 사는 동물인지 뭐 들에 사는 동물인지 물속에 사는 동물인지 아니면 육식 동물인지 키가 몸뚱이가 큰 동물인지 작은 동물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좁혀 나가듯이 빈혈에 대한 검사도 이런 식으로 좁혀 나갑니다. 그리고 가임 여성 외에 철결핍 빈혈은 내시경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같이 중요한 질병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빈혈은 사실은 그 자체가 위험한다기보다는 몸에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보겠습니다. 자, 밀가루만 마을에 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밀가루만 공급하면 해결이 될까요? 자,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결이 되겠죠. 그렇지만 달걀이 없으면 밀가루 공급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과점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빵을 못 만드는데 밀가루만 막 쌓아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빵이 없다고 밀가루만 공급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빈혈약은 우리가 보통 빈혈약 그러면 철분제제를 말합니다. 개발도상 국가는 영양 부족으로 철결핍 빈혈이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철분을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봤듯이 그렇게 빈혈이 아주 흔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빈혈이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분제제를 무조건 먹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피를 만드는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철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엽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를 줘야 되겠고 위장관이 출혈을 되면 위장관 출혈을 억제하는 약을 써야 되겠고 자가면역 용혈 빈혈이다. 이거는 자기 피에 대한 면역이 잘못돼서 자기 피를 죽이는 건데 이런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라면 이런 호르몬을 공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빈혈약은 다 다른 것이지 빈혈약이 철분제제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쌀이 없다. 그러면 쌀독에 쌀이 조금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러면 먹고 사는 데는 사실은 지장은 없어요. 당장은 안 굶어요.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제 굶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쌀이 생기면 아이들부터 먹이겠죠. 그리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남으면 그때 쌀독에 쌀을 저장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된 철분이 있으면 피를 만들고 있고 빈혈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결핍 빈혈이 생겼다. 이런 거는 저장된 철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혈은 심하지 않지만 철분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분제제를 주면 빈혈은 호전됩니다. 먼저. 그렇지만 저장된 철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여전히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빈혈이 호전되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호전돼도 6개월 정도는 약을 더 먹어야지 철분이 저장이 됩니다. 빈혈 치료를 다시 더 보면 원인을 알고 원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빈혈은 특히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어떤 암, 특히 심각한 질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빈혈약이라고 해서 모두 철분제제를 먹는 건 아니다. 보통 빈혈약 그러면 철분제제랑 같은 말로 쓰는데 그렇지는 않다. 철분제제는 당연히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 빈혈에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철분제제를 먹으면 철결핍 빈혈이라 하면 빈혈이 좋아져도 6개월은 더 먹어서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이 9.0이라고 그랬는데 9.2인데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수혈을 했다. 9.2면 이게 정말 빈혈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7에서 8 정도 되면 증상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나 폐가 나쁜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치에서 문제가 생기고 연세가 많으시면 또 더 높은 수치에 생기고 나이가 젊으면
뭐 한 6 이 정도 돼도 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9.2에서는 대개는 수혈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빈혈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혈은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수혈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빈혈에서 하는 치료고, 남의 피가 들어가면 계속 있질 않습니다. 적혈구는 생존 기간이 있는데 대개 한 3, 4개월 정도 살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가 들어가면, 이게 새 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피가 들어가면 대개 한두 달 살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최소한 한 달마다 수혈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어디 가서는 음식할 때 철덩어리를 같이 넣고 만든다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철분은 그냥으로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이온 상태가 돼야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철로 된 밥솥 이런 걸로 한다고 빈혈이 해결되지는 잘 않습니다. 혈액종양내과에서 피검사 수치 후에 빈혈이 3.6이라서 페로바 처방을 했고 철분제를 맞았어요. 네, 철분 결핍 빈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봤듯이 이런 분들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가임 여성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겠는데, 생리량이 많고 그런 젊은 여성이라면 뭐 꼭 검사를 해야 되는지는 뭐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위장 검사를 꼭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에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빈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빈혈들은 그냥 약을 먹으면 됩니다. 빈혈약은 죽을 때까지 먹나요? 제 동생이 빈혈이 있다고 계속 먹고 있거든요. 동생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 생리 때문에 빈혈이 생겼다. 그렇다면 약을 끊으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생리를 멎게 하거나 아니면 약을 계속 먹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 같으면 그냥 약을 먹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약이 별로 부작용이 없고 음식물 먹는데 철분을 좀 더 보충해 주는 정도니까요. 적은 양의 철분을 계속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만일 생리를 하시는 젊은 여성분이라면 폐경 때까지는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5세 여자분이고 혈색소가 5면 이거는 빈혈이 심한 거죠.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는 오메가3를 먹는 거는 상관없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철분 공급을 해줘야 되죠. 먼저 십이지장 궤양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십이지장 궤양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철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철분 제제를 계속 잡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철분 제제를 먹으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빈혈이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출혈이 없다면. 그리고 빈혈이 해결되고 나도 철분이 충분히 저장이 되려면 빈혈이 해결된 다음에도 6개월 정도 약을 더 먹어야 됩니다.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한테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네,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 아스피린이 그냥 원인이겠지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나이가 드셨거나 이러면 내시경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헤모글로빈이 9가 나왔는데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한 건가요? 페로바를 2달치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빈혈이 있으면 되게 피곤하고 스태미나 떨어지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빈혈의 증상이고요. 페로바유를 2달치 처방을 받은 거는 잘 하셨고요. 그렇지만 이걸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되면 빈혈은 좋아지지만 철분은 아직 충분하게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더 잡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계속되는 얘기지만 빈혈이 왜 생겼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철분을 공급하는 거 말고 정말 어디서 피가 새지는 않는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들어선 여성이고 생리 주기가 좁혀지면서 한 달에 2번을 한다. 생리량이 많아진다. 날짜가 길어진다. 또는 생리를 자주 한다. 이러면 피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그만큼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의 철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악성 뇌종양으로 방사선 양성자 치료를 20회 받고 난 뒤에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빈혈을 발생하니 무섭습니다. 네, 이거는 빈혈이 발생하는 거는 원인이 염증이 있어도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아주 심한 빈혈이 생기지는 않지만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빈혈의 원인을 먼저 아는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적혈구 생성 호르몬 같은 걸 맞을 수가 있고요. 거기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다른데 출혈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경미한 빈혈이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혈약은 죽을 때까지 먹는 약인가요? 아까 제가 답변한 거죠. 빈혈이 있다고 계속 먹고 있거든요. 20대 중반입니다. 아마 여성분인 것 같고 폐경 때까지 먹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철분이 빠져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커피는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분 흡수를 촉진하는 거는 비타민 C고요. 그리고 철분을 방해하는 거는 카페인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그 커피가 아니었는데 이분은 녹차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놓칠 뻔했는데 진료를 받는 순간에 녹차병을 병에 넣어서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드세요? 그랬더니 계속 마신대요. 그래서 그것만 딱 끊으니까 빈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두 잔 마시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많이 마시면 철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결핍성이 아니고 약간의 빈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인 검사를 위해서 혈액종양내과를 가야 하나요? 이거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앓고 있는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으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되면 경미한 빈혈이라도 반드시 원인이 뭔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빈혈은 아까 봤듯이 심각한 병이 있는 거를 나타내는 어떤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에 조그만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숨도 안 차지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는 알아야죠. 혹시 암일지도 모르니까. 빈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혈이 약간 있지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심각한 병이 있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알아봐야 됩니다. 금식이 빈혈의 원인이 되나요? 금식을 하면 철분이 안 들어가니까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금식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말잖아요. 금식을 뭐 한 달 이렇게 하지는 않죠. 철분은 대개 몇 달 동안 먹을 철분이 몸에 저장돼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의 금식 때문에 빈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극심하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을 아주 적게 먹고 그러면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금식은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뭐 며칠 금식하는 거로 말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빈혈 치수가 낮은데 빈혈이 있는데 폐경이 되셨군요. 폐경이 되면 빈혈 치수가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 빈혈이면 빈혈 치수가 낮아서 그건 피가 나가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빈혈 치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때문에 계속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약을 계속 철분 제제를 먹도록 하는데 그냥 폐경이 되시고 더 이상 생리를 안 하시면 저한테 오실 필요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빈혈은 여러 가지 단점이 많고 폐경이 되면 뭐 폐경 증후군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빈혈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빈혈 수치가 11.5라고 그러고요. 약간 빈혈이 있으신 거네요. 20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경되고 빈혈약을 먹었는데 1년이 됐는데 수치가 똑같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빈혈이 오래됐다, 근데 20년 동안 됐다 이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린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심각한 병은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만일 위암이나 대장암이 있다면 20년 동안 이렇게 멀쩡히 여기에서 이제 들어와서 방송도 보고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빈혈약을 먹었는데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두 가지죠.
정말 먹었다는 전제하에 안 먹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철결핍 빈혈이 아닌 거죠. 이럴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잡수시는 빈혈약이 충분히 철분이 없는 약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약들이 철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이 값은 비싸요. 왜 그러냐 하면 비타민 이런 걸 섞어서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철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철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약을 먹었는데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철결핍 빈혈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은 약간의 빈혈이 오랫동안 있는데 철결핍 빈혈보다는 아마 어디 염증 때문에 빈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절염이 있거나 다른 당뇨가 있거나, 당뇨도 염증을 같이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빈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철분이 부족한 빈혈이 아니기 때문에 철분지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 췌장과 간의 종양 때문에 혈액이 계속 샌다. 그리고 완치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9 이하에서만 수혈이 된다. 그래서 억울하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억울하실 필요 없어요. 철분은, 빈혈은 적혈구가 7, 이 정도 이하에서 주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상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9 이하에서 수혈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적절하게 수혈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빈혈이 있다고 수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몸에서 다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절대 내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특히 그 피를 적절하게 수혈하는 거에 대한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수혈을 안 하는 게 피를 헌혈도 적고 피를 아껴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수혈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그 철분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은 너무 안 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야옹야옹님이 질문하셨네요. 지난번에 빈혈 검사 후에 현기증이 간간히 나서 다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저장철, 철, 헤모글로빈 다 정상인데 엽산 수치가 적다. 그래서 처방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혈이 있다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철결핍, 엽산 부족은 동시에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철분 얘기도 했었죠. 철분도 몸에 다 떨어진 다음에 철분이 부족하다고 바로 빈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몸에 있는 철분을 다 탈탈 쓰고 그래도 모자랄 때 이제 빈혈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엽산이 부족하다고 바로 빈혈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빈혈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빈혈이 생기겠죠. 그리고 엽산은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남으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엽산은 많이 먹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적혈구 수치는 아직 빈혈은 없지만 엽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굶는 거죠. 적혈구도 부족하게 됩니다. 엽산이 왜 부족할까?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몸에 소모성 질환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엽산 부족을 많이 일으킵니다. 엽산은 몸에 여유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소모성 질환이 있어요. 엽산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송승희님 질문 주셨고요. 무릎이 아픈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철분, 비타민C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관절염이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철분이 부족한 건지는 보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무릎이 아프신 분의 빈혈은 만성 염증에 의한 빈혈이라고 몸이 아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분들은 빈혈이 잘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빈혈은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혈이 되게 심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빈혈의 원인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말 관절염이 원인이라면 철분, 비타민C 영양제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몸에 철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먹는다고
뭐 흡수가 더 되지도 않고 뭐 해로울 것도 없지만 이익될 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셔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해로울까요? 하고 물어보셨으면 해로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디귿시옷 님이 물어보셨고요. 어릴 때부터 기립성 저혈압, 빈혈도 영양제나 철분이 도움이 될까요? 기립성 저혈압은 빈혈하고 다릅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몸에 적혈구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적혈구가 부족한 게 빈혈인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은 피 전체가 머리로 잘 가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고요. 영양제나 철분이 도움되지 않습니다. 빈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립성 저혈압은 사실 치료가 쉽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은 누워있으면 심장에서 머리로 피를 보내는 게 낮으니까 쉽죠. 근데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와야 되고 심장에 있는 피를 머리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다리에 있는 피가 왜 심장으로 안 올까요? 이거는 다리에 있는 피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할 때는 다리까지는 세게 탁 나가지만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오는 거는 근육이 이렇게 밀어주고 이러면서 조금씩 올라오는 건데 되게 근육이 약한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잘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일시적인 어지러움 이런 게 오고요. 빈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제나 철분 자체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캐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혈액검사에서 혈색소 수치가 조금 낮네요. 그다음에 호중구가 낮고 림프구, 단구, 백혈구도 조금 낮네요. 전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요거는 왜 그런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개 철결핍 빈혈이 있어도 백혈구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철결핍 빈혈인지 여부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철결핍 빈혈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조금 검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 모양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박성숙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5에서 6 정도. 빈혈이 꽤 심하시네요. 응급실로 갔다가 입원해서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했는데 소장 캡슐 검사에서 출혈이 의심스럽다고 수술하자고 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혈액종양내과에서 원인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철결핍 빈혈이 맞다면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꼭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철결핍 빈혈의 위장 내시경을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궤양이나 암같이 중요한 질환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혈관이 잘못돼서 조금씩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약을 먹으면 대개 해결이 되니까요. 그냥 요거는 약을 먹으면서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철결핍 빈혈이 맞다면 이거는 이런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굳이 수술로 할 필요는 없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슬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철결핍 빈혈이고 수치가 8인데 철분제를 속이 쓰려서 도저히 먹지 못하겠어요. 네, 철결핍 빈혈이 맞고 그렇다면 철분제를 먹는 거를 좀 다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분제의 양을 줄여서 먹는 것도 방법이고요. 대개 페로바라는 약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으면 위장장애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철분제는 빈속에 먹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게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그렇지만 빈속에 먹고 비타민C랑 같이 먹을 때 가장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식사랑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흡수는 분명히 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양을 줄여서 식사 후에 바로 먹는 거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주사로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기찬사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중증 재생불량 빈혈을 진단받은 지 10년 정도 됐고 사이클로스포린을 먹고 있습니다. 네. 유산균을 먹어서
장 건강이 증진되면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먹는데 유산균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면역 억제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거는 면역이 잘못돼서 자기의 피를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면역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면역 억제제를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면역을 증강시키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유산균이 그렇게 심각하게 면역을 증진시키는 약은 아닙니다. 요즘에 항암 치료 중에 면역 증진 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만 유산균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생각이시긴 하신데 면역 억제제 효과를 기량시킬 정도로 면역을 아주 강하게 증가시키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잡수셔도 상관없습니다. 바닐라 크림님이 해외에 거주하시는군요. 피 검사 결과를 문의하고 싶다고 하셨고, 네, 빈혈이 약간 있으시네요. 10일,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일이면 약간의 빈혈이 있는데, 일단 요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철분 양을 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페리틴이라는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가 중요한데, 아마 39세면 그냥 생리를 하시는 가임 여성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궁 적추술을 했거나 뭐 이런 걸 해서 생리를 안 하시는 분이면 다른 문제지만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위나 장에 큰 문제가 없고 증상이 없는 분이라면 꼭 내시경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빈혈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먼저 철결핍 빈혈인지는 한번 확인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간략하게 드렸는데 혹시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 조금 미진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